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 예진 씨. 네. 너무 기다렸어요. 저도 너무 기다렸어요. 자, 예진 씨. 역사는 과거로부터 만들어진다는 말 알고 계시죠? 그럼요. 지금도 우리가 영상실록 오늘 N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프로그램도 이 시간도 새로운 역사로 남겨질 테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과거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한번 만나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영상실록 오늘은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 뉴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2월 25일 뉴스부터 함께 보시죠. 1964년 2월 25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비치의 한 복싱장에서 세계 프로복싱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 대회에서 22살의 캐시어스 클레이가 세계 챔피언이자 세계 헤비급 통합 챔피언인 소니 리스턴을 누르고 세계 프로복싱 헤비급 챔피언이 됐습니다. 자, 당시에 이분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서로 칭송을 받게 됐거든요. 아니 근데 캐시어스 클레이가 누구죠? 아, 지금부터 나옵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본명이 바로 캐시어스 클레이. 그는 경기 전 인터뷰에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고 했습니다. I'm gonna float like a butterfly and sting like a bee. 이후 링 위에서 유감없이 자신의 실력을 선보이며 8회의 KO 승, 10%의 확률도 없다는 관계자의 예견을 깨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후 자신이 이슬람 교도임을 전 세계에 공표한 후에 이제부터는 자신의 이름을 무하마드 알리로 불리길 원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아니 제가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름은 너무 익숙한데 그렇죠. 그 이름이 본명이 그 캐시어스 클레이였구나. 아니 근데 그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이 본명인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이름이 네. 당시 기독교식 노예의 이름이었어요. 무하마드 알리는 흑인 이슬람 교도로서 흑인 해방 운동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후 9차례의 방어전을 해냈지만 그를 미국의 보수 세력과 정권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고 1967년 알리에게 베트남 전쟁 징집을 강요하는데요. 그러나 알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베트남전 징병을 거부했고 결국 타이틀과 선수 자격 박탈, 출국 금지 등을 당합니다. 그리고 1981년까지 통산 56승 37KO, 5패의 기록을 남기는데요. 복싱 선수 생활의 여파로 파킨슨병에 걸려서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도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로 등장하며 많은 사람의 박수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과 맞서 싸우다 2016년 6월 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2015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15년 2월 25일 아침 8시 10분경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소재 편의점에서 엽총으로 편의점 주인 52세 송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세인 피의자 강 씨는 48세인 김모 씨와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면서 편의점 등 사업을 하다 1년 6개월 전에 헤어지면서 재산 분할 등으로 다툼이 있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금지 아닌가요? 맞아요. 총기 소지가 금지인데 하지만 충남 공주시 신관지구대에 영치 중이었던 엽총 2정을 불출받았다고 합니다. 사건이 생기기 2시간 전인 새벽 6시 40분경 경찰에 따르면 총기 불출 당시 그의 복장은 수렵복 차림이었고 불출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강모 씨가 사건 발생 전인 2014년 7월 거주하던 수원의 수원경찰서에서 총기를 허가받았던 것이 그 이유인데요. 범주에 쓰인 해당 엽총은 수원의 경찰서에서 보관하다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월 23일에 총기를 공주의 신관지구대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인은 승용차를 타고 범행 부근에서 약 4km 떨어진 금강천변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약 100m 떨어진 강변 갈대숲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2월 25일에는 1905년 임진강 철교 개통, 2009년에는 터키 여객기 불시착으로 60여 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2010년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론 등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2월 26일 뉴스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며 국내에도 점차 확진자가 늘어갔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네, 그때 당시에도 그냥 지나갈 것이다, 쉽게 감기, 독감처럼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2년 넘게 3년째 지금 마스크를 쓰고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2020년 인류가 코로나에 반격하며 유일한 희망인 백신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첫 주자인 영국에서 2020년 12월 8일 세계 최초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에 대응하며 백신을 들여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오늘 오전 9시 첫 접종이 시작됩니다. 마침내 2021년 2월 26일 오전 9시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코로나19 첫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은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의 65세 미만의 입소자, 입원자 그리고 종사자가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사실 지금 실효성 문제나 백신 패스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이때 정말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93년으로 떠나볼까요? 1993년 2월 26일 오후 12시 18분 110층짜리 뉴욕 세계무역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혹시 폭탄 테러인가요? 맞아요. 폭탄 테러였습니다. 110층짜리 건물이었으면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죠.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테러가 어떻게 벌어졌고 또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이 테러로 인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철역의 천장이 무너지면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 수십 명을 덮쳤고 또 건물 지하층 여러 곳에서 불과 연기가 퍼지며 아비규환 사태를 빚었는데요. 전기가 나가서 엘리베이터 24대가 멈추는 등 입주자들이 비상계단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만 하루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야, 부상자 수가 정말 많은데 네. 테러범들은 잡혔나요? FBI는 5층에 변압기가 폭발했다고 생각했지만 폭탄 성분이 검출되자 테러로 규정짓고 테러범들을 잡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이후 1995년 1월 7일 모하메드 살라메, 람지 유세프 등 테러범들 6명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들에게 징역 240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체포될 당시 테러범 람지 유세프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조사관들에게 남겼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 뭔가 더 큰 테러를 예고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후에 미국에서 아주 큰 테러 사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9.11 테러 사건이죠. 그리고 테러를 일으킨 8년 뒤인 2001년 9월 11일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항공기 2대가 미국을 상징하는 세계무역센터 건물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3천여 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다치는 초유의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직접 보셨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믿기지 않았는데 이 9.11 테러가 그 전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는 또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그리고 이 밖에도 2월 26일에는 또 다른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1916년에는 독일과 프랑스의 베르당 전투가 있었고요. 1963년에는 민주공화당 창당, 2010년에는 김연아 여자 피겨스케이팅 신기록 달성 같은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2월 27일 뉴스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1933년 2월 27일) 베를린의 독일 국회의사당에서 의문의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시각은 밤 9시. 화재는 소방차 100대가 출동하고도 자정이 지나서야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누군가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체포된 24세의 네덜란드 출신 공산당원이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했는데요. 한 달 전인 1월 30일에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오스트리아 출신의 선동가 아돌프 히틀러를 총리로 지명해
독일에는 제3제국이라 불리게 돼 나치스 체제가 막 출범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이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독일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과 우편통신의 비밀,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의 신문은 선거 때까지 폐간됐으며 의심스러운 공산주의자들의 회합 장소는 폐쇄됐습니다. 또 법령에 의해 공산당원 4천여 명이 체포됐고 공산당 의원 81명 전원도 체포되거나 추방됐습니다. 이후 방화범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이 방화 사건 이후에 통과됐고 방화범은 다음 해인 1934년 1월 10일 처형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2005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05년 세계 자연기금에서 매년 2월 27일을 세계 북극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일상이 됐고 북극곰이 가진 상징성과 이들이 직면한 생존 위기를 널리 알릴 목적으로 지정한 건데요. 맞아요. 이 기후변화 위기 때문에 북극곰들의 보금자리인 얼음이 많이 녹고 있다는 뉴스 우리 매일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해빙에 의존해 살아가는 북극곰은 기후변화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요한 지표종으로 북극 생태계 전반과 기후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북극곰은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북극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자연기금과 세계자연보호연맹은 북극곰의 위기가 북극 해양 생태계의 또 다른 문제를 파악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 북극곰들의 위기는 우리 인간이 초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은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정도 빠르게 기온이 상승했고 지속적인 해빙의 감소에 따른 서식지 상실로 2008년 5월 북극곰은 미국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밖에도 과거 속 2월 27일에는 1982년 중국의 헌법 개정 작업 추진, 1991년에는 미국 등 다국적군의 쿠웨이트시 탈환이 있었고요. 1995년 한국과 안도라 국교 수립, 2006년에는 제20회 토리노 동계올림픽 폐막 등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2월 28일 뉴스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1986년 10월 21일) 북한은 금강산 상류에 대규모 댐인 임남댐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제5공화국이었던 우리나라의 정부 관료들은 북한이 건설하려는 댐은 단순한 수자원을 이용하는 댐이 아닌 남한을 물바다로 만들려는 속셈이라는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가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경고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물바다로까지 만들겠다라는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1986년 11월 26일 우리 정부는 북한이 건설하려는 임남댐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의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국민들은 놀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한 모금 행사에 적극 동참합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 속에 1987년 2월 28일 평화의 댐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평화의 댐은 북한 금강산 댐이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 짓게 된 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돈이 조금 쓸데없는 곳에 혹시 좀 쓰인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모금이 얼마나 된 건가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 거쳤다고 합니다. 총 639억 원이 거쳐졌고요. 이후 나중에 말이 좀 나오긴 했어요. 이 평화의 댐은 사기극이다, 아니다 하면서 말이죠. 저 부모님한테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저도 그런데 저 당시에 아마 있었다면 그 애국심에 좀 모금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네요. 1단계 공사는 국방비 956억 원을 더해 실시됐는데요. 하지만 이후 1단계 공사 진행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2004년 4월 20일 평화의 댐이 완공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960년으로 떠나볼까요? 1960년 2월 28일 정부와 여당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항의하며 대구의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같은 해 3월 15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이상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상한 지시? 네. 무슨 지시를 내렸길래 학생들이 이렇게 반발을 한 건가요? 전국 각지에서는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유당 경북도당은 1960년 2월 10일 대구 시내 각 기관장과 각급 학교장을 소집해서 2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을 예정인 자유당 대통령 선거 유세와 관련해서 지시를 내렸는데요. 대체 어떤 지시를 내렸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지 궁금한데요. 네. 첫째, 자유당 유세장에 가구당 1명씩 동원하고 다수가 유세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낮 12시까지 업무와 수업을 모두 끝낼 것. 둘째, 민주당 유세 날인 28일 일요일에는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유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동해와 직장 단위로 각종 행사를 계속할 것. 셋째, 특히 고교 학생들은 정치에 민감하므로 일요일에 일제히 등교시켜 민주당 유세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 등이었습니다. 아니,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오라고 했다고요? 네,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시였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화가 난 거군요. 맞아요. 2월 28일 일요일 당일 대구의 각 학교에서 내세운 등교 이유는 다양했는데요. 경북고는 학기말 시험, 대구고는 토끼 사냥, 경북 사대부고는 임시 수업, 대구 상구와 대구 여고는 졸업생 송별회 등을 일요일 등교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일요일 등교 지시가 내려지자마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2월 28일 낮 12시 50분 대구 학생들은 대구 시내 중심가로 나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2월 28일에는 1981년 서산 천수만 간척공사가 시작됐고요. 1996년에는 제6회 용평국제스키대회 개막이 있었습니다. 또 2001년에는 분단 후 최초로 평양에서 남북 역사학자 간담회 등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3월 1일 뉴스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은 일본과 합병 조약을 체결하며 국권을 피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도래했는데요. 이후 우리 선조들은 일본에 맞서 항거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독립운동이 시작되자 일제는 무단 통치를 펼치며 힘으로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조는 지배를 받던 당시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기 위해 전 세계에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평화적 시위를 열었는데요. 같은 시각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과 시민 수천 명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연 뒤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고 만세 시위는 전국 주요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도 퍼져나갔는데요. 만세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자 전국의 독립운동가들은 뜻을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신한청년단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보내 독립을 요청하는 독립청원서를 내는 외교 활동을 벌이는데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해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9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케이블 TV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1995년 3월 1일 보도와 영화, 음악 등 분야별 20여 개의 전문 채널을 갖춘 케이블 TV가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시청자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송을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케이블 TV의 출범은 세분된 시청자를 대상으로 채널별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난시청 지역을 해소시키는 등 시청자 중심의 새로운 방송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우리 할머니 집 가면 채널이 한 뭐 5개, 6개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지금은 뭐 몇백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분들은 그 채널 몇 개 없었는데 심심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YTN도 이맘때쯤 개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한 멘트였어요. 네. 1995년 3월 1일 국내 첫 뉴스 전문 채널인 YTN이 개국했습니다.
YTN은 선정주의나 폭로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의 뉴스를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전달하고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뉴스를 개발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YTN은 미국의 CNN처럼 한국의 24시간 뉴스 채널을 표방하는 뉴스 전문 채널로 현장성과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건, 사고 등 국내외 뉴스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일에는 이 밖에도 1943년 조선인 징병제가 공포됐고요. 1962년에는 영국의 지하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에는 고리 원자력 발전 2호기가 착공됐고 1989년 전국 농민운동연합 발족식 등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3월 2일의 과거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1960년 3월 2일) 아침 부산 범일동에 있는 국제고무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 여직원이 무심코 켰던 성냥불이 작업대 밑에 있던 휘발유통에 떨어져 불이 붙은 건데요. 어떡해요. 그 휘발유통에 성냥이라니. 그러니까요. 큰 불이 났을 것 같은데. 때마침 작업장에는 신발 밑창을 붙이던 고무풀과 본드 등 인화물질이 많았고 공기 중에 유증기가 가득 차 있어서 삽시간에 불이 공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아, 이게 테러도 아니고 좀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규모가 말도 안 되는 사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직원들은 대피를 좀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당시 공장은 부산 진시장 안에 있었는데 길이 좁고 사람들이 많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화재로 6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여직원들이었는데요. 작업장 관리인이 불을 꺼야 한다며 직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사상자가 더욱 많아진 사고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005년으로 떠나볼까요? 2005년 3월 2일 호주제와 동성동본 혼인 금지 제도를 폐지하고 양자도 친자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제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과 혼인, 사망, 뭐 이런 그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제도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체가 그 예전에는 남성 중심의 좀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호주제 폐지의 찬반 논쟁이 좀 엄청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양성평등이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촉발된 호주제에 대한 논쟁은 계속됐는데요. 전통과 관습하고 일상생활 관련된 걸 종합해서 법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의 전통이라는 네. 거는 상당히 남성 자꾸 중심적이고 억지로 뭐 부인하고 그러 하지 마시고.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는 폐지되고 호적부 대신 1인 1적부 형식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3월 2일에는 이 밖에도 1906년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으로 취임했고요. 1946년에는 호치민이 북베트남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서 물이 발견됐고 2012년에는 거대 토네이도가 미국 남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3월 3일 뉴스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1974년 3월 3일)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런던의 히드로 공항으로 가던 중 파리 오를리 공항을 경유하던 중이었는데요. 이 터키 항공 981편 사고는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사고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비행기 사고 역사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피해가 컸죠.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346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추락 사고는 항공 역사상 최악의 사고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항공편 사고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너무 궁금해요. 뭐 때문에 추락을 한 건가요? 이게 비행기의 기체 자체가 안전하지 않았다는 게 원인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안전하지 않았는데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이 사고는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인
에흐무 농빌르 항공 참사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비행기 뒤쪽에 화물 도어가 부서지면서 폭발적인 감압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케이블이 끊어진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네요. 자, 그럼 이번엔 1966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 지금의 국세청의 전신인 서울사세청은 1950년 4월 국세 업무를 시작해 1966년 3월 2일 업무가 종료됐는데요. 이후 업무 개편 등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부조리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 전문성 제고와 수준 높은 납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국세 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재개편돼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국세청으로 탄생한 거죠. 아, 우리가 또 빼먹을 수 없는 곳, 직장인으로서 항상 자각해야 하는 곳, 이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로서 의무를 행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국세청이. 그렇죠. 납세 지원국, 세원관리국, 조사 1국, 조사 2국으로 나뉘어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정부는 국세청이 발족한 날로부터 매년 3월 3일을 국민의 납세 정신 계몽과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조세의 날로 정하는데요.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에 따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공포 시행하면서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해졌습니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 저 알아요. 이게 학교 다닐 때 통장에 돈 넣어서 가져가면 학교에서 저금을 해서 통장만 다시 돌려주곤 했잖아요. 저도 그 통장에 돈을 좀 많이 넣어서 저축왕상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은 못 받았는데 부럽네요. 저를 좀 본받으세요. 그러니까요. 조세의 날은 납세 의무를 너무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납세자의 날에 표창장을 주기도 하던데 그 기준이 있나요? 모범 납세자라고 해서 성실하게 자신의 세금을 밀리지 않고 납부하는 사람을 이제 모범 납세자라고 또 하잖아요. 네. 그런 실적에 따라서 훈장과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 등이 선정을 해서 상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저도 분발해서 꼭 그 상 받고 싶네요. 일단은 많이 벌어야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3월 3일에는 이 밖에도 1919년 고종 황제 국장 거행, 1961년에는 모로코의 하산 2세 국왕 즉위, 1985년 칠레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15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1990년에는 북한 간첩이 파놓은 제4 땅굴 발견 등 다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뿅!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뭔가 오늘따라 네. 더 신나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몰라. 정말 이 두 분의 흥과 끼 볼 때마다 야, 이거 정말 뭐 돈 주고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주고 사세요. 그거 어떻게 드릴게요. 지금 넘쳐요, 저희는. 그래, 너무 넘쳐. 아니, 저는 이쯤 되면 좀 궁금한 게 혹시 세 분의 MBTI는 어떻게 되세요? 저 ENFP. 어떻게 시작하세요? 할아버지. 오늘 약간 나이 차이가 좀. 할아버지, 이게 진짜 요즘 핫한 거예요. 알아. MTV 산악용 자전거. MTV가 아니라 MBTI. MBTI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거를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내 것 좀 한번 저랑- 해서 알려줘. 저랑 비슷하실 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 근데 아마 E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랑 약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I로서 아이. 이 두 분의 끼를 보면은 사실 너무 부럽고 에너지를 막 받아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요, 뭐 이고 C고. C는 없어요. 그게 우리 씨. 그게 C가 웬 C가 말이냐? 아니고. 여러분, 우리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입니까? 한민족.
그렇죠. 한민족이지만 또 흙만큼은 세계 1등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음주 가물을 사랑하는 나라. 술이 없어도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 진짜 이 흥을 팔 수만 있다면, 이 수출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강국이 될 겁니다. 만약 흥을 돈 받고 팔 수만 있다면 저희는 뭐 지금 건물 한 몇 채가 지금 다 우리 돈이었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흥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 갖다 팔라고. 흥이 난다, 흥이 나, 흥이 난다, 흥이 나. 흥, 나 삐질 거야. 두 분은 이렇게 갖다 팔 수 있는 흥이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게 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은 저마다가 가진 기술과 자원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특히나 글로벌 경제가 이제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까 수출 역량이 바로 나라의 경쟁력이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봐도 이렇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나 마스크, 진단키트 이런 수출 상품이 진짜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막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이 세 분 말씀처럼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출의 힘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래서 오늘요.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수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대별로요. 주력 수출 상품도 다 달랐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VCR 스타트! 흥이 난다, 흥이 나, 흥이 난다, 흥이 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해방과 함께 우리 힘으로 시작한 수출. 오징어와 우묵가사리, 소금이 전부였습니다. 와. 이어 터진 전쟁의 후유증도 잠시. 강력한 수출 주도 정책으로 18년 만에 1억 달러를 넘었었고 1977년 그렇게 바라던 100억 달러를 돌파해냈습니다. 와. 정말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네요. 수직 그리고 상승이다. 세계 12위 수출 강국으로 올랐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3천억 달러를 달성을 했네요. 64년 1억 달러에서 약 50년 만에 3,000배가 됐습니다. 이야. 3,000배. 이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심에는 수출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출의 날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수출의 날. 1964년에 1억 달러 수출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이때부터 수출의 날을 제정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수출의 날이라는 게 진짜 있었구나. 이 당시 수출 주종을 이루던 품목은 합판과 타이어, 그리고 가발 등이었으며 뒤떨어진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는 수출이 제일이라고 여기고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상품을 만들고 증산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되게 비장한 표정으로 다 앉아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아까 이 여공의 모습. 맞아요. 그런데 5.16 당시인 1961년의 총 수출액은 4,290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구성 비율은 농산물 19%, 수산물 17%, 광산물 42%, 광산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였는데 금년은 10월 말 현재 1억 2,9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는데 농산물 6.1%, 수산물 12.7%, 광산물 16.8%, 공업생산품은 64.4%로서 단연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농산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5.16 당시의 3배이며 절반이 훨씬 넘는 22%의 기술이 좀 발전했나 봐요. 네. 우리나라의 공업 발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수출액이 확 늘었네요. 그러니까요. 와, 아니 수출 품목 비중도 확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직도 수출의 날을 혹시 기념하고 있나요? 지금은 살짝 달라졌는데요. 현재는 12월 5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무역의 날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름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날짜는 또 왜 바뀐 거예요? 이 1990년부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요. 무역의 날로 명칭이 먼저 변경이 됐고요. 2011년 12월 5일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자 그 날을 바로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무역의 날로 지정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럼 무역 규모 2조 달러가 되면 또 날짜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글쎄요,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오늘은 궁금점이 좀 많이 네. 생겨요. 그렇네요. 수출과
무역의 차이가 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 선진국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수출과 수입 모두 중요하잖아요. 네. 1960년대부터는 그 수출과 수입을 모두 포괄하는 무역의 개념이 중요해지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역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볼까요? 제1회 무역 박람회.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 박람회가 서울 구로동 수출공업단지에서 9월 9일부터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300여 상사와 미국 10나라의 100개 상사가 상품을 전시하고 있는 이 박람회는 10월 20일까지 42일간 열립니다. 구경하러 오신 분들인가 봐요. 박람회를. 개장 초일부터 박람회를 구경 온 각계각층의 인파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주로 농산품이나 수출하던 때를 돌이켜본다면 경제계획을 추진해온 정부도 정부련이와 일심 단합으로 잘 살아보자고 땀 흘려온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얼마나 굳세였던가를 아니 느낄 수 없습니다. 야, 지금의 그런 박람회와 달라 보이는 모습 별로 없어요. 맞아요. 부스가 따로 준비 설치가 되어 단계에서 있고. 우리가 진정 싸워 이겨야 할 무역 전쟁은 바로 지금부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무역 박람회에서는 우리의 수출 품목도 해외에 소개를 하기도 하지만 해외의 유명한 상품들을 우리가 또 구경해보고 네.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러니까 진짜 희귀템들을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자리였네요. 맞아요. 1960년대에는 그 앞선 해외 제품들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노력을 많이 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가 점차 우리 공산품들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시작하는데 네. 드디어 네.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와. 근데요, 그때 당시에 100억 달러를 달성한 수출 품목을 보면요, 조금 놀랍습니다. 70년대에는 과연 어떤 품목들이 수출이 됐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궁금. 77년 12월 22일 드디어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100억 불 수출 신화가 창조됐다. 어떤 걸 팔았을까? 우리는 의류, 합판, 가발을 비롯 심지어 개구리, 실, 뱀장어까지 해외 시장에 내다 팔아 이러한 위협을 이룩했다. 또 뭐야? 개구리요? 개구리, 개구리를 수출했다고요? 미꾸라지. 실뱀장어라고요? 그 후 70년대 중화학 육성책이 주요, 급기야 승용차, 화물차, 중장비가 해외 시장을 공략해 들어갔다. 야, 정말 수출 품목이 다양했네요. 이 80년대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계인을 사로잡은 이색 수출 상품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들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불황과 선진국들의 무역 장벽 탓으로 수출 산업이 크게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각계에서 활약하는 수출 약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금년도 수출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서 수출 증대에 이바지한 중소기업을 찾았습니다. 성전자의 선글라스 라디오. 선글라스 라디오? 아, 일반 선글라스가 아니었나 봐요. 저걸 끼면 이제 라디오처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여기 저 안에 이어폰이 네, 달려 있네요. 연결이 야, 돼 밖에 있네요. 뭐 낚시하고 이러신 분들한테 너무 너무 좋겠다. 좋았겠다. 이거 지금 진짜. 나와도 되게 핫할 것 같아요. 골프도. 전자의 경우 식물이나 동물에 있는 기전력을 이용해서 배터리 없이 고구마, 과일, 화초류와 물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시계를 개발했습니다. 뭐야 저게 저게? 지금 전기를 생체 만드는 에너지 것 원리를 같은데 이용한 식물을 통해서 연말까지 전기를 40만 만든다? 와 진짜 와, 신기하다. 저거야말로 친환경 에너지 아닌가요? 그러네요. 1980년대에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 제품들이 수출 후에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됐는데요. 네. 60, 70년대에는 더 놀라운 수출 품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도 당장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저희가요? 걸까요? 네. 저희가 팔 수 있어. 핸드폰? 머리카락? 아니 우리가 직접 머리카락 할수 있는 거. 좋은 접근인데. 직접 할 수 있는 거? 머리카락. 손톱 발톱. 손톱, 발톱? 근데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머리카락 정답 아닌가요? 각질? 아니에요. 각질? 각질을 누가 써요? 나도 되잖아요. 정답은 바로 에? 쉬야. 소변입니다. 소변을 판다고요? 소변을 와, 팔았어요. 지렸다. 와, 이걸 팔 수 있다고? 오.
근데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초중고교 화장실은 물론 공중 화장실마다 안내문과 함께 이렇게 소변을 수거하는 그 흰색 통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이 소변을 왜 수출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그 사람 소변에서 추출한 유로키나제라는 성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뇌졸중의 그 치료제 성분이었어요. 와. 자, 당시에 그 화학 처리를 한 소변 1kg에 2,000달러가 넘는 가격에 수출이 됐고, 그리고 1974년에 무려 150만 달러를 소변으로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와. 아니 자원도 부족하고 마땅한 수출 품목이 없던 가난한 나라에서 진짜 그냥 버려지는 소변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당장 수출하러 가겠습니다. 좀만 이따 오면 안 될까요? 근데 진짜 지금 지금은 혹시 안 하고 있나요? 소변?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980년대부터 국민들의 식습관이 서구식으로 점차 바뀌면서 우리 국민들의 소변 성분이 좀 바뀌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성분을 얻기가 좀 어려워졌고 또 수세식 화장실 문화 때문에 그 소변을 확보하기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면서 수출을 더 이상은 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소변을 팔았는데 2,000달러에 1kg에 팔았으면 그러니까요. 큰 거 팔면 얼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필요한 성분들은 이제 한식에서 나오는 그 그렇죠. 성분이었나 봐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서구식 식습관이 되니까 그 성분이 많이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팔 수 있는 건 다 판 거잖아요. 맞아요. 경제 발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들 한몫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전 국민이 수출에 힘을 쓰면서 수출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요. 2000년 이후 IT 기술을 적용해서 수출과 무역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뉴스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빠르고 쉽게 그리고 저렴한 방법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습니다. 화상통화. 기존에는 수출 상담을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거나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 중소기업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이전까지만 해도 무역업은 해외로 나가야만 이제 성사가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저렇게 화상으로 하다 보면 많이 절감이 되겠죠. 비행기 표값만 해도 얼마나 절감이죠. 또한 실제로 마주 앉은 것처럼 상품을 보여주면서 바이어에게 설명할 수 있고 3차원으로 된 상품의 동영상까지 제공됩니다. 바이어와 직접 만나서 상담한 효과와 똑같은 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 측에서도 14,000불 구매 의사를 밝혀왔고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려요. 경제적으로 그 수출 활동, 해외 수출 활동을 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거나 또 언어상의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 업체들을 위해서 사이버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산자부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사이버 수출 상담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경우 좋은 기술을 갖고도 해외 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앞으로 사이버 수출 상담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그 기술력을 키운 우리 기업들의 제품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0% 이상의 점유율로 사실상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한국산 품목은 13개국의 21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니트 제품이 98%, 칠레에서는 세탁기가 85%, 그리고 인도에서는 냉장고가 83%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너무 자랑스럽다. 무더운 쿠웨이트에서는 밍크 담요가, 그리고 혹한의 러시아에서는 한국산 에어컨이 인기가 많습니다. 잠깐만요. 기자님이 멘트를 지금 잘못하신 거 아닐까요? 왜냐면 더운 나라 쿠웨이트의 그 에어컨, 그리고 또 추운 나라 러시아에 밍크 담요를 수출한 게 아닐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이 소영 씨나 기수 씨처럼 방금 이 뉴스를 보신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더운 쿠웨이트에 밍크 담요를 팔고 추운 러시아에 에어컨을 수출해서 수출에 성공을 거둔 게 맞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 그게 진짜라면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한 거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전에 그런 개그가 있었어요.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파는 남자. 맞아. 자, 아프리카에서 전기장판을 파는 남자. 바로 장동혁입니다. 그래서 맞아. 개그가 있었거든. 있었잖아요. 맞아요. 와,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다고? 실제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쿠웨이트는요, 굉장히 더운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난방 시설이 잘 못 갖춰져 있다고 해요. 근데 또 동절기에는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거든요. 갑자기 확 떨어지잖아, 네, 기온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따뜻한 담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겠죠. 맞아. 그래서 밍크가 잘 팔렸고. 사막도 원래 추울 때 춥대. 그러니까요. 이 틈새 전략을 굉장히 잘 공략을 한 건데 특히나 이 쿠웨이트는 중동의 부유한 산유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소득자들 사이에서는 도심지를 떠나서 사막 지역에서 파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야영이나 이런 캠핑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때 사용되는 담요를 두세 번 쓰고 교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미쳤어. 그러니까 그거 주스러 가야겠네. 그걸 주워가지고 내가 또 재활용해가지고 그래. 내가 다시 역수입해가지고 내가 파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점을 공략해서 수출 시장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럼 러시아에 에어컨을 수출하게 된 건 어떤 것 때문에? 이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헷갈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저도 지금 말하면서 헷갈리거든요. 러시아에 에어컨 팔았어요, 우리나라가. 자,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일부 지역이 영하 6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아주 추운 나라잖아요. 맞아요. 그런 러시아에도 여름이 있긴 있거든요. 네, 짧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후 특성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냉난방 겸용 에어컨을 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고 해요. 근데 정말 너무 똑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여기다가 긴 AS 기간 같은 우리나라 스타일의 그 질 높은 서비스와 한류 열풍까지 더해져서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이 러시아 에어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야, 이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아니, 한국 사람들의 진짜 이런 능력, 이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맞아요. 최고예요. 50에서 70% 사이의 점유율로 경쟁국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품목도 19개국에서 37개 품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점유율 1위 품목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 전자 품목이 가장 많고 섬유와 플라스틱 제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꾸준한 이미지 광고와 우수한 품질, 그리고 파격적인 서비스를 통해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한국의 수출 품목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앞서 보셨듯이 바로 반도체겠죠. 네, 이 1994년에는요, 반도체 수출이 연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우와, 100억. 이후에는 단일 품목 최초로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1000억? 네, 지금까지도 이 대한민국의 수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그런가요?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오늘 박수 여러 번 치네요, 진짜로. 너무 자랑스러워요. 와. 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반도체의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를 힘차게 이끌어줄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만큼이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수출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문화 콘텐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90년대에 이미 독자적 문화 상품을 수출해서 성공을 거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네, 90년대에? 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선배님! 영화계에서는 아직도 개그맨 심영래가 영화 제작자라는 사실을 농담처럼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심영래 씨의 영화 제작은 특수효과 처리에 있어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용가리. 심영래 씨가 최근 제작 중인 SF 영화 용가리는 이미 해외에서 사전 주문 판매로 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용가리의 총 제작비가 3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수지타산을 맞춘 셈입니다. 지금 MZ세대들한테는 사실 디워의 감독님으로 되게 더 친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해외 바이어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요거는 이제 국적하고 관계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캐릭터예요. 근데 사실 용가리 같은 경우는 67년대에 한 번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났는데, 사실 일본의 고지라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는 5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리즈로 해서 만들어갖고 그 고지라 그 캐릭터 하나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데, 막대한 외화를 들여 외국 영화 사오기에만 급급했던 영화계에서 특수효과 영화로 외화벌이에 성공한 심영래 씨는 IMF 한파를 넘는 귀중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문화 콘텐츠에 이어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의 기술 제품이 있죠. 바로 코로나 진단 키트인데요. 지금 같은 팬데믹 시대에 그야말로 수출 효자 품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뉴스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손가락의 피 한 방울을 코로나19 진단 키트 위에 떨어뜨립니다. 10분 뒤에 한 줄이 나타나면 음성, 두 줄이나 세 줄이 나타나면 양성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우리 몸이 만들어낸 항체를 감지하는 원리인데 정확도는 95% 이상입니다. 정확도가 굉장하네요. 특히나 요즘 같은 이렇게 확진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이런 시대에는 저런 키트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저는 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진단이 잘 될 것 같아요. 코 쓰시는 것보다. 코는 자기가 잘못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간편한 사용법 덕분에 세계 50개국에 수출됐고 추가로 20개국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해야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산 진단 장비를 중심으로 수출 요청이 급증하자 관련 지자체도 본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도 2025년까지 최대 연간 4조 원을 투자하는 등 바이오 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야, 빨리 코로나 상황이 끝나야겠지만 이 시국에 우리나라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그 수출 경쟁력은 위기에서 더 빛나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이 시기에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야.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번 기업분들은 직원들한테 보너스 좀 많이 주세요. 그래 열심히 일하고 싶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또 이제 시간 되시면 외식도 좀 많이 하시고요. 맞아요. 그래야 이게 다 자영업자분들이 돌아가죠. 그 꽁꽁 싸매고 있어봐야 아끼면 뭐 돼요? 그거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보너스 받아서 주변에 가게에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고 포장해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 돌아가야죠. 우리는 경제적 자립을 지향해 한국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한국 국민의 욕구에 공감하는 바이며 한국전쟁 이후 경제 발전에 나선 우리나라는 1964년 처음으로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쯤 뒤 수출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후 무역대국의 길을 달렸습니다. 2018년 수출 6천억 달러를 찍은 데 이어 마침내 수출액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연간 수출액은 기존 최고치인 6,049억 달러를 넘어 6,400억 달러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야, 이게 수출만 6,400억 달러인 거잖아요. 대단하네요. 네. 66년에 무역 발자취에 새로운 획을 긋는 데는 전자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산업이 형님 역할로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와 2차 전지, 농수산, 화장품 등 신유망 품목들이 동생 역할로 뒤에서 밀었습니다.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유망 산업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우리 수출에 강력한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의 터널을 뚫은 우리나라는 올해 나라별 수출 순위에서 지난해와 같은 7위, 수출입 등의 무역 순위는 9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인 8위로 도약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 증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원자재 등의 공급망 불안정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야, 와. 지금 수출하고 있는 저 마지막 배의 모습이 굉장하게 느껴지면서 그러네요. 자랑스럽하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유튜브 사진관에서 수출의 역사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간이야말로 불굴의 한국인,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힘든 시기 계속해서 수출 금자탑을 쌓아가면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입도 수출도 안 되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 저희가 매주 열심히 챙겨드릴게요. 유튜브 사진관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안녕. 야, 뭐 하고 있어? 빨리 저기 오줌 저기 수출하러 가게. 장전 됐습니다. 야, 최소한 200ml씩 싸야 돼. 자, 1kg. 이거 고기 먹었어 안 먹었어? 저는 이미지 좀 지켜주세요. 이미지 같은 소리 하고 나빠. 나 이미지가 없니? 야, 너만 이미지 있니? 3월 3일 납세자의 날 저 알아요. 이 학교 다닐 때 통장에 돈 넣어서 가져가면 학교에서 저금을 해서 통장만 다시 돌려주곤 했잖아요. 저도 그 통장에 돈을 좀 많이 넣어서 저축왕상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오늘 약간 나이 차이가 좀. 할아버지 이게 요즘 핫한 거예요. 알아. MTV 산악용 자전거. MTV가 아니라
MBTI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거를 딱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고, 시고. C는 없어요.